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4세 되는 김자경입니다. 당신은 인생을 정말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눈치를 보느라 진짜 나답게 살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한때 잘 놀다 가는 인생이란 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여행지에서 인증샷을 찍고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며 이런 게 인생이지 라고 외치곤 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어느 호화로운 여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난 직후 묘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걸 왜 찍었을까? 좋아요를 몇 개나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충격적인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제 자신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저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저를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자연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흙이 묻는 것도 싫었고 벌레 한 마리만 나타나도 재앙이라도 난 듯 소리를 지르는 타입이었지요. 하지만 친구는 오늘은 자연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껴보자고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저는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이런 데를 올라가야 해? 차라리 카페에서 커피나 마시지. 그때 친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넌 인생도 카페 메뉴처럼 편한 것만 골라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메뉴판에 없는 진짜 맛있는 걸 놓치는 거 알아? 그 말에 괜히 발끈해서 나도 할 수 있어. 라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라가다 보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친구는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느린 거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는 건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거야. 넌 여전히 빨리 끝내고 싶어 하네. 그 순간 친구의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목적지만을 향해 달려가며 다른 이들의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없는 산 정상에서 혼자 하늘과 바람과 나무 소리를 느끼며 온전히 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홀로 설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들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인증샷을 찍거나 타인에게 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도 충분히 잘 놀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워지고 불안해질까 봐서겠지요. 하지만 혼자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보는 실험을 했던 날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친구가 죽음을 의식하며 산다는 게 가능할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즉흥적으로 그것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부터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에 따라 하루를 보내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하루 고맙고 미안했던 걸 다 털어놓을게요. 예상대로 단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보험은 들어놨지? 라는 반응이 쏟아졌지요. 결국 어머니께서 전화로 괜찮니? 라고 물어오셔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보는 실험 중이에요 라고 설명드렸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그런 실험은 좀 조용히 혼자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의 깊이를 고민하는 특별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평소에 회피하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라 사실 만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카페에서 그 친구를 보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친구의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요즘 자랑거리는 뭐야? 예상대로 친구는 30분이 넘도록 자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도 자기 자랑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지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곧 나를 이해하는 길이다. 그 순간 친구의 자랑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표현하는 소중한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려 하니 그동안 불필요하게만 느껴졌던 많은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도 그중 하나입니다. 좌석 하나를 두고 한 할머니와 마주쳤는데 저는 망설임 없이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 난 너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서 일부러 서 있는 거야. 순간 저는 멍하니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 몽테뉴가 말한 대로 죽음을 직시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해진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삶의 의미는 우리의 태도와 선택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의식하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집착과 불필요한 다툼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다운 삶이었나? 그리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랬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본 하루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현재에 몰입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자는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살고 인간관계 속에서 웃음과 진심을 나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깨달음들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몇 주 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 모임에서 메뉴 선택이라는 난제가 찾아왔습니다. 뭐 먹을래? 라는 단순한 질문이 얼마나 큰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제 친구 은자가 말했습니다. 난 뭐든 좋아, 너희가 정해. 미숙이도 맞장구를 쳤죠. 나도 다 괜찮아. 그리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럼 매운 음식 어때?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은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 속이 안 좋아. 미숙이도 나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라고 말하더군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둘 다 아무거나 좋다며 라고 했더니 은자가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아무거나 라는 건 사실 내가 싫어하지 않는 범위에서 네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뜻이야. 이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는 분노를 극복한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불교의 자비보살보다는 분노의 불길이 조금 더 강하게 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메뉴 선택권을 강제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먹자. 그렇게 두 친구의 지휘 아래 자리를 옮긴 식당은 스테이크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크는 너무 비쌌고 저는 결국 샐러드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택의 자유란 게 결국 나에게 더 큰 책임만 떠넘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심리학자 베리 휴어츠는 선택의 역설에서 이렇게 말했다지요. 선택의 자유는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과도한 책임감과 후회를 불러일으킨다. 이 말을 경험적으로 이해한 하루였습니다. 메뉴 선택처럼 사소한 일도 이렇게나 어려운데 인생이라는 큰 선택들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빚어진다. 결국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은자와 미숙이를 원망하는 대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문제는 제가 남을 만족시키려는 책임감에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선택은 자유롭지만 그 뒤따르는 책임은 우리의 삶을 진정한 주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게 좋아라고 말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메뉴를 고를 때도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샐러드 먹을래. 그렇게 한 발짝씩 저는 제 선택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택이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제 삶의 또 다른 측면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SNS를 하면서 겪었던 웃지 못할 사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저는 SNS를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이 눌러주는 좋아요 숫자로 제 존재 가치를 확인하곤 했지요. 그러다 한 번은 정말 끝내주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변에서 찍은 완벽한 노을샷에 제가 커피를 들고 멋지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좋아요가 너무 적었습니다. 혼자 괴로워하던 저는 절친 은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 사진 봤어? 왜 좋아요 안 눌렀어? 라고 물었습니다. 은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지금 진짜 바빠. 너의 좋아요가 내 인생의 1순위는 아니야.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화를 낼 수는 없었지만 그날 밤 좋아요 숫자에 얽매여 끙끙대다가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마음은 스스로의 고통을 만드는 집착이다. 생각해보니 제가 올린 사진은 제가 좋아서 올린 건데 왜 남의 반응에 이렇게 휘둘리는 걸까요? 며칠 후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임에서 제가 했던 농담에 아무도 웃지 않자 저는 어딘가 모르게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이 조금 올랐을 때 동료 미숙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까 한 말 좀 웃기지 않았어? 그러자 미숙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왜 자꾸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려 하니? 그냥 웃기면 웃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 말에 약간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졌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자기 수용은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어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몽테뉴의 말처럼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순수한 일임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는 대신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장자는 자신의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즐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는 SNS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행복하니? 그리고 그 대답은 늘 같습니다. 응,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해. 홀로 설 수 있는 삶은 결국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여정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돈 때문에 더 불행해질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 친구 은영이가 집들이에 초대했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은영이는 몇 년 전부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친구로 새로 이사간 집이 어마어마하다고 자랑을 했지요. 초대받은 우리 친구들은 부러움 반, 기대 반으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영이는 집 곳곳을 자랑하며 우리를 안내했는데 그 과정이 마치 박물관 관람 같았습니다. 이 소파 알아?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거야. 6개월 기다렸다니까. 이 그림은 원래 갤러리에 있던 건데 내가 큰맘 먹고 산 거야. 그런데 정작 집이 너무 깔끔해서 앉거나 만지면 안 될 것 같더군요. 결국 우리는 그의 거실에 앉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서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근데 내가 집안에서 이렇게 서서 마실 줄은 몰랐다. 이게 요즘 말로 서 있는 집이냐? 다들 웃었지만 은영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그냥 집이 깨끗해야지. 그래야 관리하기도 쉽고. 그 후 대화를 하다 보니 은영이는 자신의 집에 사람이 오는 걸 사실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뭔가 망가질까봐 아니면 더러워질까봐 걱정된다고 했지요.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다. 은영이는 자신의 소유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소유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도 소유의 추구는 결국 존재의 빈곤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은영이는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그 부유함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들이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작은 원룸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공간이지만 거기엔 제 흔적과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노트북, 벽에 걸린 싸구려, 액자들, 친구가 선물한 낡은 쿠션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얽매지 않고 오히려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장자는 쓸모와 무쓸모의 개념에서 자유로워질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소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물에 집착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잃는 것이지요. 며칠 뒤 저는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 집 정말 멋있더라. 근데 너도 그 집에서 좀 더 편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은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게 참 쉽지 않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가 아니라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제 낡은 쿠션에 기대어 평화로운 한숨을 내쉽니다.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노자가 말씀하셨듯이 자연은 말없이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바로 자연처럼 고유하면서도 강한 내면을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벗어나려면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장자가 말한 것처럼 쓸모 있음과 없음에서 자유로워질 때 삶이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것을 이제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집착에서 벗어나면 삶은 단순해지고 진정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몽테뉴는 준비하는 것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지혜를 줍니다. 선택에 대해서 사르트르는 인간은 본질 없이 태어나며 선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불안을 동반하지만 그 책임 속에서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 삶의 의미는 고통 속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 집착, 죽음, 선택의 불안. 모두가 우리 삶의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으니 내 마음속 빛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홀로서는 연습 속에서 외로움을 벗어나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며 삶의 순간에 충실하자고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알기에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산 정상에서 마주했던 그 하늘처럼 제 마음도 맑고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로움처럼 제 삶도 그렇게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은영의 호화로운 집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을 통해 배운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닌 마음의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대답합니다. 온전히 나다운 선택을.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임을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혼자여서 외로울 때도 있고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진정한 나를 감출 때도 있으며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여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간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놀자.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논다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함께 올랐던 그 산에서 배운 것처럼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보냈던 하루가 가르쳐준 것처럼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메뉴 선택을 둘러싼 해프닝이 일깨워준 것처럼 진정한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옵니다. 이제 저는 SNS에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호화로운 물건들로 가득 찬 집보다는 제 흔적이 담긴 작은 공간이 더 편안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답게 살자. 잘 놀자.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자. 여러분의 인생도 타인의 기준이 아닌 온전히 여러분다운 모습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잘 놀다 가는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설렘과 함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으로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